내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많이 떨어질 건지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 반도체 우리도 안다, 시클리컬이다. 그렇지만 확장이 한다는 거죠. 반도체 산업이 주식시장의 2차 랠리가 이제 곧 시작되겠구나. 그 2차 랠리는 언제부터 올까? 오늘 모신 분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가장 그 증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예. 미국 증시에서 이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5%를 넘나들다 보니까 예.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 정도 금리면 주식을 다 팔고 증시판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때문에 많은 자산들이 가격이 디스카운트가 되고 주식도 사실은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을 금리로 하다 보니까 금리가 그렇죠. 올라가면 뭐 부동산 그리고 주식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 멀티플이 하향 조정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갔을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5%나. 근데 얼마 전에 그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그때 한 2달 전에 지금 이 금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더 떨어져야 된다.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숏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씀뜻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4%대가 넘었으니까 네. 이렇게 높은데 거기다 또 숏을 좀 우습게 봤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CPI가 6월 달에 9.1을 기록하고 벌써 이제 3%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기록했던 10년물 4.2를 과연 여기서 숏을 하는 게 맞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가 뜬 거죠. 그리고 5% 갖고 10월 24일자로 아침에 그 빌 에크만이 10월 23일이죠. 미국에서는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는 숏 커버했다. 예, I covered 뭐 숏 포지션 하면서 딱 얘기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한 거죠. 네. 네, 이익 실현을 한 건데 빌 에크먼이 그 10년물에 대해서 숏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또 하나 워런 버핏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어요. 근데 워런 버핏도 애플 주식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는데 애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도 6개월에서 1년짜리 미국 국채를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S&P 500이 4,500까지 가 있었을 텐데 PER 20배였었거든요. 네. 20배. 10년 평균이 17.6배 정도 합니다. 10년 평균이. 근데 또 20배를 가 있으니까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주가가 못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워런 버핏도 주식을 안 사고 2년물, 1년물, 6개월짜리 단기 국채를 산다 그러고 빌 에크먼은 거의 독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빌 에크먼이 그 코로나 때 이 지옥이 오고 있다. 네, Hell is 뭐 coming 하면서 그 3월 달에 공포 분위기 엄청 조성을 해놓고 본인이 풋옵션 때려놨던 거 이익 실현하고 장이 쫙 올라가니까 나는 벌써 다 청산했는데 요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좀 욕을 많이 들어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독사같이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네, 얼굴도 보면 약간 독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주식에 액티브하게 매매를 잘하는 에크먼도 당시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하고 워런 버핏도 여기서는 주식이 당분간은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단기채를 샀던 거죠. 네, 근데 왜 그런 일이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올해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협상이 있고 나서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못 찍었던 미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국채 발행을 했을 때 규모가 1조에서 2조 달러 정도 이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보면 국채를 발행을 하면 그 채권을 사면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연방준비은행이 QT라고 해서
계속 타이트닝을 하고 있는데 긴축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마저도 국채를 또 발행을 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연준도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정부까지 나서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국채의 수량이 공급이 과다하게 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야, 이걸 보고 빌 에커만이 숏배팅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줬던 게 8월 2일 날 미 재무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예, 우리가 찍으려고 했던 그 국채 발행액이 960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로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야? 기존에 발행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발행을 해? 그러니까 물량이 더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 보시면 요때가 작년에 6월 달에 CPI가 9.1을 기록했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여기 이제 빠지는 듯 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미국 시장이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 4.22까지 갔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미 국채 금리가 스물스물 밀리면서 올해 소위 말하는 허를 찌르는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여기 동그라미 쳐온 요 부분이 미 재무부에서 우리가 이번에 국채 발행하는데 좀 더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 발표를 하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고점을 트라이하게 됩니다. 4%를 다시 뚫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5%를 찍었는데 다행히 빌 에크먼이 여기서는 나는 이제 미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익 실현하고 나왔다는 게 하나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배경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또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개천절 연휴를 보내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하마스 또 사태가 나면서 거기에 놀래서 금리가 한 번 더 빵 튀면서 5%를 찍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불안 때문에 정말 유가가 여기서 혹시 급등을 하는 거 아닌가, 폭등을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유가는 지금 83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참 희한해요. 네. 근데 제가 94년 8월 달에 여의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네. 자문사로 입사했으니까 이제 30년 됐지 않습니까? 오래되셨네. 네, 좀 오래됐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뀌었네. 강산이 그 3번 바뀌는 동안 이스라엘 중동 분쟁은 수십 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4년 7월 가자 분쟁 사태 이후로 가장 최대 규모라고요. 그때 2014년 7월 달에 한 달 반 동안 네. 계속 교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예, 10,000명 이상 사상자가 났는데 지금 사망자 숫자가 한 5,000명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때 이후로 최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2014년 7월 그러면 그 분쟁 이후로 유가는 어떻게 됐냐면요. 당시에 2014년도에 그 가자 분쟁이 있기 전에 유가가 90불에서 105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레벨이었었죠. 높은 레벨이었는데 2014년 가자 분쟁 7월 달에 있고 나서 유가가 그해 12월 달에 얼마로 끝났냐면요. 53불로 끝났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더 많이 빠졌네요. 오히려 반토막이 났죠. 물론 그때 당시에 셰일 혁명이 있기는 했었지만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있었지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어쨌든 산유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그냥 두려움 때문에 이게 확전이 돼서 예전에 중동 사태, 그 중동 전쟁, 1차 중동 전쟁, 2차, 3차, 4차, 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뭐 전부 막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그런 때를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연상을 하면서 혹시 이게 확전이 돼서 중동 지역의 그런 석유 생산에 어떤 차질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막연한 그 두려움 때문인데
제가 이런 사태를 수십 번 봤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수십 번을 보고 나니까 전쟁이 있고 나면 항상 오히려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왜 주가가 올라갈까? 두려운데. 네, 그렇죠. 전쟁을 보면서 막 엄청난 가슴 아프고 막 두려운데 왜 주가는 올라갈까라고 생각해서 이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 미국의 기업에 도움이 되냐? 이런 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동에 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무기 우리나라 방산 관련돼서 뭐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보면 되게 후달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하마스의 뒷배경에는 이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면 이슬람 국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슬람의 분쟁에 있어서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엄청난 1400년 동안의 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사우디는 수니파고요.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그러면 시아파가 저렇게 무자비한 공격을 뒤에서 하마스를 뒷배를 봐주면서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사실 사우디의 빈살만인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 빈살만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어땠는가라고 보면 1970년도에 그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지켜줄 테니 그러니까 모든 유가에 대한 결제는 다 달러로 하라고 했던 게 페트로 달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달러의 기축통화주의가 유지가 됐었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빈살만이 미국하고 약간 등을 지면서 오히려 뭐 푸틴 만나고 시진핑 만나고 그리고 시진핑 만나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합니다. 위안화로 결제도 가능하다고. 계속 나오는 게 페트로 차이나라는 단어가 또 요즘 그러니까요. 종종 나오죠. 예. 그런 말이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 패권을 중심으로 한 이 어마어마한 자본주의 체제에 사실은 엄청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겁을 낼 사람은 빈살만이고요. 예, 빈살만 왕세자고 빈살만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한테 그러면 기댈 거냐, 중국한테 우리의 안보를 맡길 거냐 했을 때 역시나 다시 미국한테 매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을 찾아갔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왜 찾아갔냐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너네들 기름 좀 증산해줘. 그 부탁하러 갔었는데 빈살만이 약간 뭐 퉁명스럽게 이제 하는 바람에 바이든의 굴욕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감산이 되기 시작하는. 오히려 감산을 해버리죠. 그냥 뭐야 내가 네 꼬붕이야 하면서 옛날에 친구 영화에서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면서 장동건 씨가 맞아요. 예, 얘기했던 게 나오는데 딱 그 장면이었던 거죠. 그렇지. 예, 바이든 대통령한테 내가 네가 이렇게 하나만 해야 되는 시다바리가 뭐 이러면서 오히려 감산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이번에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한 득을 보는 건 누구냐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고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증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흐름 속에 유가가 또 안정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역시나 유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결국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빠르게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 국제 경제가 흘러갈지 모르겠다. 이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증시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히려 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뭐 14년뿐만 아니라 2018년 6월 달에도 예, 또 공격이 있었고요.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있었는데 18년에도 6월부터 10월 달에 시장 무너지기 전까지 또 랠리가 있었고요. 21년도에도 똑같이 5월 달에 공격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5개월 동안 랠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의 분쟁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큰 시스템 위기로 다가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올 초부터 올해 시장이 이제 떨어지면 경기가 혹독하게 안 좋아지고 하면 결국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거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 3.75 이상 시점서부터 채권 투자할 때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이 베팅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3배짜리 TMF. 그거 사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저도 뭐 제가 이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지만 이 3배짜리는 제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올해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 미국의 경기가 너무 이 노동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노동시장 좋고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 때 집을 많이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PCE랑 그다음에 그 CPI에 들어가는 주거비용, 이 주거비용이 안 떨어지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금리가 왔다 갔다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해서 금리 베팅은 떨어지는 베팅은 10월 달부터 상반기에 주식으로 벌고 10월 달부터 채권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요. 왔다 갔다만 하더라도 3배짜리는 금방 돈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또 더군다나 사고팔고가 잘못하면 네. 그때 한 3.75 정도 했을 때 저도 이제 워낙 관심들이 있으니까 한 주 TMF 한 주를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요즘 한 며칠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도 47% 마이너스. 47% 많이 났습니다. 네. 이 3배짜리를 3배짜리를 한다고 하면 정말 초단타로 이틀에서 한 5일 보고 들어가는 내가 그 정도의 이제 실력자다 하면 모르겠는데 3배짜리를 내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1년 보고 산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 3배짜리를 왜 사면 안 되는지 매매를 잘못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어도 왜 이게 녹을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3배짜리 미국에 보면 코르라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증시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이 코르만 하더라도 지금 박살나 있는 이유가 시장이 30% 빠지잖아요. 네. 근데 3배짜리면 그럼 10,000원이 7,000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30%짜리면 10,000원이 1,000원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7,000원이 다시 지수가 7,000원에서 다시 10,000원 왔어요. 그럼 본전됐잖아요. 그러면 이 3배짜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1,000원 돼 있잖아요. 1,000원 돼 있어서 7,000원짜리가 만원 가면 42.5%거든요. 42.5% 곱하기 3 해가지고 그러면 135% 올랐다 치자고요. 네. 1,000원이 135% 올라봐야 2,350원이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거다. 그러네. 예, 그래서 2배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배짜리도 떨어질 때는 높은 가격에서 2배로 떨어지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낮은 가격에서 곱하기 2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돈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채권이든 주식이든 3배짜리나 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 예. 지금 그러면 그 보통 달러, 그러니까 이 금리에다 한다 그러면 한 배짜리가 TLT라고 있잖아요. 예. 그냥 하면 그런 정도를 해야 되는 거군요. 예. TLT는 지금도 그냥 계속 사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TLT는 사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금리가 이제 내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많이 떨어질 건지 제가 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CPI가 최근 2019년부터 23년 지금까지거든요. 네. 자세히 보시면 작년 6월 달에 9.1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다가 쭉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3%까지 떨어졌는데 뭐야 계속 떨어질 줄 알았더니 3.7까지 올라온 거죠. 네. 예, 3개월 연속 이렇게 올라온 모습에 그러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쟁, 그 다음에 미국의 예상보다 많은 국채 발행, 요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CPI가 반등을 들어가니까 야 뭐야 또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CPI는 1980년대입니다. 80년대 그때 폴 볼커가 20%까지 그렇죠. 페드 금리 올렸었다고 했을 때 이때도 희한하게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1980년 4월 달에 CPI가 14.8%였거든요. 네. 14.8%에서 떨어지는데
1980년 5월, 6월, 7월 달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지죠. 툭 떨어지고 나서 금리 요 CPI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9%대까지 떨어집니다. 9.6까지 떨어지는데 갑자기 하나, 둘, 셋, 석 달 정도 금리가 확 튀죠. 그러네요. 예, 10.8, 11%까지 금리가 튀거든요. 이렇게 튀고 나서 다시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증시에서는 이런 반등을 모도리 반등이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부분인데 이 모도리 반등에 그 전에 CPI가 올라가면서 페드가 막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던 거에 대한 아직까지 그 공포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모도리 반등에도 사실은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자, 요때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자주색이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1980년 4월 달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13% 이상 올라갑니다. 네. 이 파란색은 페드 정책 금리고요. 그러고 나서 80년 이후에 이렇게 다시 빠지죠. CPI가 떨어지면서 빠지는데 좀 전에 81년 8, 9, 10월 달에 그 CPI가 모도리 반등이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80년 4월 달보다 훨씬 높은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거의 16%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빠지게 되는데 요 전 구간보다 강하게 올라갔던 요 때가 보면 CPI가 그렇게 9.6에서 10.8, 11까지 올라가다 요 국면에서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보시면 지금 우리 CPI가 미국 CPI죠. 3%에서 이렇게 3.7까지 올라간 게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나. 요즘 경기에 관련된 지표도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국 GDP도 좋고 그러니까 고용도 탄탄하고. 불안한 거라.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반등은 모도리 반등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다시 1981년을 보여드리면 이 81년 10월,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집니다. 예, 기울기가 어느 정도 그렇게 눕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10년물 국채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12월, 1월, 2월 넘어가면서 CPI도 다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CPI가 2%를 찍게 되는 게 내년 1, 2, 3월 달 중에 2%대를 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4.86 뭐 이러고 있는 금리가 다시 4% 미만으로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그런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국내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아니면 미국 10년 국채든 그냥 계속 꾸준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채권을 살 때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전쟁 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말씀대로 과거처럼 그냥 흐지부지 끝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세계 경제 체력이 워낙 약해져 있잖아요. 유럽 네. 경제도 지금 뭐 되게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또 미국도 재정 적자가 그로 인해서 상당히 그 전쟁 지원을 통한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확대가 됐을 때 과연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을 수 있겠느냐. 뭔가 침체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도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는 떨어질 겁니다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무 지금 전쟁 중인데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뭐 지금 엄청나게 대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 중에 금리가 떨어지겠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전에 1980년대 CPI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1979년도 12월 24일 날 그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옛날 러시아가 소련이잖아요. 그렇죠. 소련 연방이잖아요. 그런데 12월 24일 날 공격을 했는데 참 재미나게도
1979년 12월 24일 날 공격하고 4개월 뒤인 1980년 4월 달에 CPI가 고점을 쳤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시점 날짜는 생각이 안 나네요. 예, 2022년 작년 2월 달이었어요. 아, 네. 예, 2월 24일 날 공격이 들어갔는데 4개월 뒤에 6월 달에 CPI가 9.1 고점을 치죠. 그래서 79년도에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나서 4개월 뒤에 14.8% CPI 고점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나서 4개월 뒤인 6월 달에 9.1% 고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봐봐 이번에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또 전쟁이 있잖아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980년도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라크가 이란을 또 공격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8년 전쟁이 되고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라크, 이란 전부 다 산유국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산유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하고는 거의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1980년 9월 22일 날 이라크에 그때 사담 후세인이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네, 공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1980년도에는 미국 S&P 500이 24%인가 28%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적해 주셨듯이 달러는 계속 강달러를 유지를 합니다. 그 강달러가 81년, 82년 넘어가면서도 유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985년도에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계속 강달러가 유지가 되는데 일본이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240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라자 호텔로 불러가지고 네, 독일 조식이나 함께 하지 이제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그러니까요 뒤통수 이래 만져주면서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우리나라에 그렇게 일본 자동차부터 많이 팔아먹으면서 지금 엔화가 이렇게 약하게 되는 게 맞냐 해서 240엔이 딱 2년 뒤에 1987년 되면 120엔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달러가 또 약하게 되니까 85년, 86년, 87년 10월 블랙만데이가 있기 전까지 또 시장이 랠리가 있었고 그렇게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일본 주식시장이 그때 폭발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이 공존하는데 과연 CPI는 떨어지고 주가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1979년, 1980년도에 이란 이라크 전쟁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주가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금리도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장에 워낙 그 악재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또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11월 1일 그 FOMC 회의가 있게 될 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이스라엘 전쟁의 어떤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이번은 잘 넘어가더라도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어? 뭐 이런 또 불안감들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11월 달에 FOMC 회의, 여기서는 뭐 거의 동결이라고 보고 있고,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뭐 5%였다가 한 35%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동결 가능성은 한 70%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물가가 안 잡혀서 8월 달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막 화를 내듯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금리는 명목 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 금리가 올라갔던 거는 실질금리보다는요.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간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 요 실질 금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실질 금리는 돈의 수요입니다.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요즘 벤처 기업들, 뭐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PF 등에서 돈이 지금 말라가지고 돈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그런데 돈의 공급이 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 실질 금리가 뭐 미국 재무부도 돈을 땡겨가고 있고, 예, 미국 연준도 돈을 땡겨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페드가 또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나인데 페드는 물가를 잡고 완전 고용을 이룬다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내년 되면 2%대로 CPI도 떨어지고 그래서 페드 와치에서는 내년 5월 전후로 오면 오히려 페드가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지나서 혹시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예,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없을 생각합니다. 것이다. 네. 근데 그 셧다운 관련된 그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불안정 이것이 가져올 뭐 지금도 돌아가는 뉴스 보면 뭐 하원에서 저 의원들끼리 합의가 좀 잘 안 되고 공화당도 네. 지금 뭔가 좀 복잡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셧다운 부분도 올해도 겪었었잖아요. 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셧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와 아니 어떻게 이 셧다운이 되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라든지 테슬라의 실적 발표라든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저는 기업들 실적에 오히려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부의 셧다운하고 기업의 실적과 이 기업들의 제품을 사는 개인들의 소비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셧다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그냥 노이즈 정도로 네, 치부해라. 그냥 노이즈. 네. 노이즈 캔슬링.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그냥 노이즈로 취급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인지는 몰라도 자꾸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2,400도 깨지고 이런 공포심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또 신문 기사를 보면 2,200은 안전할까 뭐 이런 기사들이 또 예. 무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중심에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이것은 그런 불확실성 혹은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 아니야? 네. 외국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보면 가끔씩 걔네들이 전략 리포트를 냅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요. 그 에셋 얼로케이션에 있어서 이제 에코티라고 하는 주식, 그 다음에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본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주식만 이 에코티 스트래티지에 보면 거기서도 지금은 선진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해야 되든지 이 부분을 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물가가 높은 상황, 유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매일같이 중국 시장도 체크를 하거든요. 중국 시장도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와요. 그러게 거기도 계속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네.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큰 규모가 아니라 찔끔찔끔 나오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뭐 1,500억, 2,500억 뭐 요 정도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그때 당시에도 약간 중국발 위기가 있었고요. 중국 그림자 금융, 뭐 지방 그림 은행도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중국발 위기 있고 그때도 항생지수 있잖아요. 네.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마이너스 40을 터치하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 항생지수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헝다 사태라든지 벽개원 사태 이것 때문에 야 중국발 위기 시작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16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서서히 돌기 시작합니다. 네. 예, 도는데
플러스가 난 거는 16년 10월에서 11월 경에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근데 계속 떨어지던 중국의 PPI가 돌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은행주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대한유화학 같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PPI를 보면 바닥을 치고 7월 달에 바닥을 치고 지금 8, 9, 10월 PPI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2016년 7월 달에 JP 모건에서 전략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에쿼티 스트래티지 주식 전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디벨롭 마켓이 아니라 선진국 마켓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늘리고 한국의 코리아 빅테크 기업을 사라라는 제시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게 PPI가 돌면서인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PPI가 정말 플러스까지 돌아설까? 근데 중국의 차이나 PPI랑 굉장히 연동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지표가 뭐냐면요. ISM 제조 PMI입니다. 제조 PMI, PMI가 구매 관리자의 서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신규 고용을 할 겁니까? 주문을 낼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구매 관리자한테 서베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ISM 제조 PMI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죠. 네. 어제 발표된 S&P 글로벌 PMI도 5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PMI가 돌고 있는데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PMI가 구매 관리자가 우리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문을 늘리고 있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뭐 주문을 늘리면 미국에서 주문을 늘리면 그걸 잘 만들어주는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의 PPI가 지금 돌기 시작했고 네. 중국 내수가 그런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중국의 선전 지역이라고 홍콩 바로 위에 있는 네. 그 선전 지역이 주간 단위로 주택 거래량이 58,000 채가 나오면서요. 올해 들어와서 최고치를 찍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약세장에서 거래가 줄고 강세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그렇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재할인율도 많이 인하를 하면서 중국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2016년과 같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PPI가 차이나 PPI가 내년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노이즈가 많긴 하지만 중국도 돌아서고 있고 PMI도 돌아서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두 가지가 바로 ISM PMI, 중국의 PPI가 다 지금 돌아서고 있다. 지금 그런데 그래도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전에 그 달러 인덱스 지수가 보통 115 막 이렇게 치고 갔어야 되는데 105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호재로도 볼 수 있지만 강달러가 좀 어느 정도 멈췄다는 네. 게 반대로 이 미국 경제가 뭐 경제 자기네들은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경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불안한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2008년도 리만 사태 있고 나서 미국이 QE1, QE2, QE3 세 번의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잖아요. 그때 페드의 대차 제조표를 보시면 8천억 달러에서 4.5조 달러까지 늘어나잖아요. 그 페드의 대차 제조표 늘어난 것만큼 돈이 엄청나게 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풀리면서 2009년도에 뒤늦게 실업률은 후행 지표니까 2009년 10월 달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0년도 5월 달에는 그리스 사태가 생기고요. 2011년도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요. 12년도에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피그스 국가로 번지면서 맞아요. 그리스 국채가 24%,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다 이제 박살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네. 그런 그림에도 경제 위기 안 왔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게 오히려 네. 그 유동성이 힘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저축률을 보시면 네. 저축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축률이 왜 떨어지지? 아니 경제 위기 오면 저축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동안에 20년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들한테도 돈을 엄청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퍼줬잖아요.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퍼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저축률이 쑥 올라갔다가 돈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괜찮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위기가 오면 내가 잘릴까봐 앞으로 이 소득을 미국은 우리나라는 아주 고용노동법이 잘 돼 있는데 미국은 당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you fired 나가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보다 훨씬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런데 정부로부터 받은 돈, 내가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잘릴 위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졸트 보고서 보면 사람을 구하는 기업의 수는 2개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 수는 1명이었잖아요. 지금 그게 2대1에서 1.7대 1 정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취직을 하려고 구직을 하려는 사람이 1.7개 중에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계속 작년에도 올해 정말 안 좋을 거야. 이제는 정말 내년에는 안 좋을 거야. 이런 예측보다는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미국의 개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라고 보면 저축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많이 뿌려는 달러 때문에 경제 위기는 없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개인들의 저축률을 보면 오히려 소비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기 위기 가능성, 침체 가능성은 너무 지금은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흔들리는 그때 그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뭐냐. 그래서 금 가격과 지금 비트코인이 네.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레이 달러가 2020년도에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막 찍어대니까 달러가 트래시가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저금리 속에서 돈을 막 푸니까 뭐 주식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다 올라갔었는데 근데 레이 달러가 하나 놓친 게 있었죠. 예, 레이 달러는 금을 샀는데 금값이 안 올라갔던 거죠. 맞아. 바보 됐죠. 예, 저는 레이 달리오 되게 존경하고 레이 달리오의 프린시플 그 원칙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레이 달리오가 이 디지타이즈드 골드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비트코인을 계속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33,000불을 갔어요. 예, 15,000까지 갔다가 3만을 갔다가 이번에 25,000까지 가더니 정말 시스템 위기가 오면 2017년에서 18년, 19년 넘어갈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 2,800만 원에서 400만 원 깨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보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그런데 25,000 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3만 원 뚫고 33,000원을 갔다는 말은 저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이제는 투자 자산에다가 투자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 연초 이후에 지금 1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바로 직전 3만 불을 뚫는 걸 보고 주식시장의 2차 랠리가 이제 곧 시작되겠구나. 그 2차 랠리는 언제부터 올까? 할로윈 전략이라고 있잖아요. 항상 10월 말 할로윈 때 사서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가져가서 세린메이 하는 그 전략인데 할로윈 때 왜 하필이면 할로윈 때일 때 살까? 추수감사절 때 안 사고. 그렇죠. 그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9월 달이 되게 안 좋은 달입니다. 네. 12개월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는 달이 9월 달이고요. 그 영향 때문에 10월 달도 보면 10월 달에 보면 10월 달에 주가가 무너진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2018년 10월 달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그런 10월 달마다 이래 무너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10월 말에 사면 11월 달이 전체 12개월 중에 수익률 1등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25년 동안 10월 한 달 평균이 3.3%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시기 때문에 10월 말에 주식을 사서 11월, 12월, 1월 계속 줬거든요. 네, 그런 할로윈 전략에 외국인은 결국 최근에 계속 찔끔찔끔 팔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결국 10월 말 할로윈 때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매크로 지표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주식을 사야 할 때다. 가지고 있어야 될 때다. 네. 뭐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불안해서 팔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살 때냐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냐 이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가지고 있어야 할 때고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싸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방금 비트코인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도 3만 불 미만에서 살 수가 있었고요. 네, 좋은 주식들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 돈이 없다고. 네, 그렇죠. 주식 사서 물려는 있는데 살 돈이 없다고. 근데 왜 좀 자산가들이 돈을 버는가라고 보면 그 자산가들은 매달 들어오는 캐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서 또 자산을 삽니다. 계속. 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사는데 자산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물려 있고 그나마 또 돈을 빌려서 사신 분들은 지금 막 반대 매매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게 요즘 나흘 동안 뭐 역대 사상 최고라고 2조의 반대 매매 네. 엄청난 것 같아요. 아, 반대 매매 제가 오기 전에도 또 체크를 하고 왔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10조, 코스닥 10조였거든요. 신용 잔고가. 근데 코스피는 여전히 9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8조 5천억, 7조 9천억 이런 식으로 꽤 큰 자금이 신용이 털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금 관리가 돈을 빌려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비싸지고 그런 식으로 참 어려운 부분인데 현금을 들고 있는 자산가들은 지금 이럴 때 사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게 물론 어떤 주식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주식인가.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싸고 좋은 주식이어야 하고요. 그런 주식이면 뭐 가지고 계시고 또 더 사셔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주식은 피해야 되느냐. 2020년 코로나 때도 제가 사면 안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주식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 3,000포인트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그때 경영권 분쟁이 붙었던 한진칼이 있었죠. 아,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코로나 비상경영 와중에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지분 경쟁 때문에 주가는 올랐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 있었고 주가가 보면 그 경영권 분쟁 있기 전보다 한 3배나 올라 있었거든요. 그건 엄청 비싸진 주식이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 때문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번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도 사시면 안 된다라고. 그 보통 진단 키트 쪽이 보통 그저 그러니까요.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시젠 같은 회사가 그때 당시에 그 전에는 뭐 한 100억에서 200억 벌다가 뭐 5천억, 6천억 벌게 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그런 수익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하고 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겼으니까 버텨야 되는데 좀 버티기 힘든 자금이 없는 기업들 그런 거는 이제 사면 안 된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었던 거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하고 하는데 계속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펀딩을 하려고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 임상이 될지도 모르겠고 위기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던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나치게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주식은 좀 피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년에 뭐 정말 내년에는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올 2월 달에도 우리 8.15 모니터 나와가지고 이 홀수의 주식이 좋다라고 막 그때 설명을 막 드렸었거든요. 홀수에 좋고 짝수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공화당 누가 나오지? 트럼프가 지금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아니 민주당은 바이든 아닌가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저지하려면 바이든 안 된다. 네, 그냥 용퇴하세요. 네, 그 아마 또 뭐 경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 6, 7, 8, 9월 달은 또 시장이 또 안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저런 걸 감안을 하면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캐시가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근데 미국 주식에는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러게요. 비만 치료제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인가 뭐 그거 하고 뭐 릴리. 네, 일라일릴리, 예. 네, 위고비, 뭐 싹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보면 우리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서 비이성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만 치료제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안 마시고 도미노 피자 안 먹고 그럴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처방을 누가 많이 받느냐고 보면요. 미국의 부자 동네 있잖아요. 네. 그 부자 동네에 가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 쉐이프가 더 좋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완벽한 몸을 갖기 위해서 비만 치료제를 처방을 받더라고요. 아, 우리는 차이를 못 느끼는데 그 자기가 느끼는 그 한치, 예, 그걸 찾는 거군요. 1인치를 줄이려고. 그래서 미국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처방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콜라와 피자를 즐겨 먹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보면 아무튼 그거는 지나친 우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미국에 그런 도미노 피자나 펩시코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또 배당을 아주 꼬박꼬박 주는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뭐 미국 투자하시는 우리 서학개미 투자가 분들이 보실 만한 주식인 것 같고요. 국내에는 우리가 반도체 또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반도체 주가는요. 반도체 수출 동향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지금 반도체 수출 증감률 이 차트인데요. 보시면 작년 초에 플러스 38%, 작년 동월 대비거든요. 네. 플러스 38% 나오다가 쭉 빠지는 데인데 마이너스 44%까지 나옵니다. 올해 수출 동향이 나오는데 아니 뭐야 반도체는 마이너스 40%야 막 그런데 이 마이너스 44%가 발표가 됐을 때가 바로 하이닉스 저점이 나왔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때부터 반도체 수출 동향이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여전히 마이너스 34 뭐 이러는데도 이 감소율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지금 보시는 게 하이닉스 차트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주봉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이 위에서 거래될 때가 반도체 수출 동향이 38%, 30 조금 전에 보시면 38% 기록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좋았었는데 쭉 빠졌다가 1월 달에 44% 기록할 때 바닥을 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주식은 결국은 이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 계속 우상향하는가만 보면 되는데 올해 재고 때문에 네. 작년 말부터 재고떨이 한다고 엄청나게 생산도 안 하고 재고 소진 때문에 수출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44까지 갔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보면 올해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기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내내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15, 20, 30 증가할 것이다. 플러스 한 50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플러스가 나는 구간 때까지
그 반도체 주식 특히나 우리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거의 600만 명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지루하시고 하셨겠지만 그동안에 배당도 받으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까지 감안하면 이제 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5만 1,800원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가 났었습니다. 났었다가 눌렸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도 떨어지고 반도체 수출 동량은 계속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서 뭐 반도체도 유망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올 상반기 주식시장을 이끈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로봇주,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주, 뭐 AI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이라든가 하여튼 뭐 텐베고 나온 종목들이 꽤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주식들이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주식들이 갈 것이냐에 대한 희망 혹은 한번 그렇게 시세를 분출했던 주식들이 다시 갈 수 있느냐 빠른 시일 내에 네. 이거에 대한 고민 이게 지금 시장에 존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작년에는 올해 시장을 하도 뭐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 1,800 갈고 뭐 나스닥 7,000 간다는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암울했을 때였었는데요. 올해 100% 이상 나는 주식 수가 최소 50개 이상 날 거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텐베그도 났습니다. 그렇죠. 그죠? 났었는데 여기서 정말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매매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제가 자세히 보면요. 왜 90%의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돈을 못 벌까? 네. 우상향하는 주식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뭐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왜 돈을 못 버냐면요. 잘못된 매매 습관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식을 살 때 밑에 걸어 놓는 데 있잖아요. 네. 네, 밑에 걸어 놓으면 올라가는 주식은 안 사지죠. 그렇죠. 못 사죠. 안 사집니다. 그래서 보통 올라가는 주식을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그냥 예를 들게요. 네. 삼성전자 코로나 때도 많이 들고 있다가 올라갈 때 500만 원을 샀었다면 9만 원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아씨 5천만 원을 샀어야 되는데 예.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내가 500만 원 사가지고 6만 원이 9만 원 돼봐야 500만 원이 750만 원 된 거잖아요. 그렇죠. 250원. 내가 5천 원 샀었더라면 이게 7,500이 됐을 건데 이 마음 때문에 근데 계속 밑에는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빠르게 올라갔었으니까. 그렇죠. 네, 2020년도에 10월 말부터 1월 초까지 2달 반 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7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졌던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떨어지게 되면 96,000원에서 9만 원, 9만 원 깨졌네. 89,000원에 1,000만 원. 85,000원에 또 1,000만 원. 뭐야 81,000원까지 빠져 하면서 또 1,000만 원. 8만 원 깨졌네. 76,000원에 1,000만 원. 그래서 결국은요. 떨어질 때 5천만 원으로 손실 보게 돼 있어요. 올라갈 때는 500만 원으로 내가 50% 벌었다면 떨어질 때 5천만 원을 사서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많이 올란 주식을 내가 못 사가지고 저 주식 샀어야 되는데 하는데 최근에 떨어지니까 사고 싶어지거든요. 네. 기존에 사셨던 분들도 500만 원으로 실제 저희한테 전화 온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70%를 수익을 냈는데 7월 말에 전화 오셔가지고 70% 수익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보고 그 70%를 지키시려면 지금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이익 실현을 혹시라도 안 하시면 하나 더 부탁을 드릴 건데 절대 떨어질 때 사지 마시라고. 떨어질 때. 네. 예, 왜냐하면 딱 그 마음이거든요. 내가 더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매수 밑에다가 걸어 놓는 데 있잖아요. 그게 탁탁탁 체결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말마다 제가 대주주 과세 요건 우리가 지금 맞아요.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렇죠. 네, 2020년도에 뭐 우리나라의 물적 분할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얘기하고 대주주 과세 요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좀 부당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1인당 이제 10억이거든요. 음. 오, 한 사람이 10억, 한 종목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이 돼 하는데 한 종목을 200억 들고 있는 슈퍼개미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슈퍼개미들이 그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팔아요. 근데 12월 27일 날 한 번에 팔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큰 금액을 어떻게 한 번에 팝니까? 그래서 10월, 11월 나눠서 판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코스닥은 10월 말에서 11월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최소한 할로윈 데이 때부터 한 달 동안 좀 나눠서 사도 되니까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런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올해 많이 수익이 난 주식은 여전히 그래도 연초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200% 나있어 하면 더더욱이나 이익 실현을 하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좀 올해 시세를 많이 낸 주식들은 웬만하면 좀 매수 시기를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로 좀 늦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차트 이쁘게 아주 많이 올라온 주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네. 막 10%, 20%씩 급락하는 뚝뚝 부러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예. 이 차트를 보면서 사람의 심리가 바뀌거든요. 그동안에 올라가는 차트에서는 와 진짜 세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지난 7월 달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특히나 심리적으로 포모 현상에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떨어지는 차트를 보면서 또 두려움에 그렇게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아까 신용잔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팔지?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그런 2차전지 관련된 주식을 체크해보면 오히려 기관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는 게 왜 살까 보면 공매도 쳤다가 물렸던 거 똑같아요. 기관들도 공매도 쳤다가 100% 200% 터졌다가 본전됐으니까 환매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도가 나오는 거는 신용 강제 청산 매도인 거죠. 반대 매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워낙 그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그 성장이 담보된 주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그 대처를 그러니까 이걸 매매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계속 버티면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면서 또 어떤 그 가격이 유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요즘은 좀 개인 투자자들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긴 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쪽 그 손실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9만 원대에서 주식 사실 때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셨냐면요. 박정무 괜찮아. 나는 장기적으로 그냥 삼성전자 10년 들고 가려고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셨는데 그 9만 원에 샀던 주식이 7만 원이 되고 6만 원이 됐는데 못 사십니다. 무서워서. 그렇죠. 아니 장기적으로 매달 사시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하면 무서워서 못 사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사는 것도 그런 밸류에이션을 확인을 하고 이런 수급을 확인을 해서 심리적으로 가격적으로 유리할 때 사야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요 병납니다. 병.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늘 투자는 여유 있게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그 비싼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포모 현상으로 사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놓고도 밑에서 벌벌 떨면서 스트레스 받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많이 오른 주식, 뭐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그 싼 거, 네. 그 다음에 가장 네. 큰 악재는 비싼 거, 뭐 요거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는 분, 못하는 분,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개인 투자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 업계를 보면서 옛날에 바이코리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2007년도에도 펀드 열풍이 있었잖아요. 펀드 그렇죠. 가입한다고 막 번호표 뽑고 그 펀드들이 왜 망했을까 보면 정말 부끄러운 현실인데 펀드 매니저들이 왜 그 비싼 주식을 그 가격에 샀냐는 거죠. 근데 돈이 들어오니까 막 샀던 겁니다. 네. 결국은 밸류에이션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살 때는 다 성장 스토리로 샀어요. 근데 왜 밸류에이션을 안 하지? 아무리 성장주도 그 성장에 관해서 밸류에이션이 있거든요. 네.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2099년 말이든 2007년이든 그 비싼 주식을 PER 120배 이런 데서도 막 사는 걸 보고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잣대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네. 내가 이 주식을 어떤 주식이든 투자할 때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워런 버핏처럼 하시면 돼요. 너무 싸졌네? 사고. 비싸지만 애플 주식 좀 팔기도 하고 아니면 애플 주식 그냥 계속 쭉 가져가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왜 저는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하고 다른 시장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주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가 주주 환원율이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 벌었잖아요. 그렇죠. 네, 내 돈을 일하게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기업 그 좋은 주식에다가 투자해놨더니 열심히 임직원들이 일해가지고 주주 가치 최대 극대화가 그렇죠. 경영의 목표예요. 그래서 주주 가치를 최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주주 환원을 안 하잖아요. 대주주가 많이 가져갈 생각들을 하죠. 다 대주주와 대주주의 그 가신들이 자회사 만들어서 거기 또 사장하고 거기 등기이사 해가지고 돈을 뽑아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주 환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회사가 주주 가치에 대한 개념이 있는 회사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회사의 기업 가치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회사는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인가? 그래서 자꾸만 자회사 상장시키고 하는 기업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회사 상장이 큰 호재인 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LG화학 때 얼마나 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그 미국 변호사까지 불러가지고 네. 참 여러 가지로 했는데 참 그 쉽지가 않더만요, 그게. 2020년 그때가 9월 달이었는데 그게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주주 가치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성장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면 미국 기업은 그 성장 가치가 고스란히 주주 가치가 되는데 우리는 아니다는 거죠. 지주사가 왜 70% 디스카운트 받느냐면 자회사가 결국은 상장된 자회사가 주주 환원율이 29%잖아요. 그렇죠. 돌려주는 게 29%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자회사가 버는 거에 자회사 가치의 30%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 가치가 이 정도인데 100조나 되는데 왜 30조지?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주주 환원율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정말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인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그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우리 소위 조롱 섞인 말을 하는데 이게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라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는 조금씩 계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기업의 경영진들이 내가 모르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업계 전문가들도 이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을 몰랐잖아요. 그렇죠. 자회사 상장이 왜 그게 디스카운트 요인이냐 아직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업계도 모르는데
기업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저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분할회가 상장을 하면서 야 투자금 받아가지고 회사 키우는 거잖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주 가치를 강탈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할된 상장,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할해서 자회사 아니면 자기네들이 인큐베이팅 했던 회사 키워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주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더라고요. 반대를 하면 안 되고 팔아야 돼요. 팔아서 인큐베이팅해서 상장시킨 회사를 매각을 해서 미국은 M&A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액티비전 분리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사기도 하고 그렇게 M&A가 자유롭게 일어나면서 그런 카카오 밑에 160개나 넘는 자회사를 키워서 팔아서 우리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도 한다. 요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리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근데 이제 좀 카카오는 안타깝게 이전에 여러 가지 네. 행위들로 인해서 신뢰를 잃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주주들한테. 네. 안타깝죠. 그 신뢰를 정말 좋은 회복하는 거는 회사인데. 그러니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걸 다 카카오로 하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가 그렇게 잘 모르셔가지고 이 주주 가치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셔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좀 개선이 되면 주가도 카카오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나라에 200만 명인가 카카오 주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그것도 물려- 국민주네요. 그것도. 네, 국민주거든요. 많이 물려 계시는데 카카오 같은 회사는 일단 이런 경영진의 그런 주주 가치를 위한 부분 이렇게 잘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큐베이팅해서 키운 회사를 해외 펀드에 파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받긴 해요. 더 많이 국내에서는 받으니까요. 좀 자꾸 뭐라 그럴까 좀 가격이 박하죠. 네, 박하고 그리고 해외 펀드나 이런 거 팔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소액 주주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면 소액 주주들이 또 환호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내년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가격에서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은 회복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50% 회복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2배, 3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려면 이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그런 개선과 그런 주주 가치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리더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네. 일이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걸 또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 네. 가능성을 좀 믿어봐야죠. 네. 그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없어 보이는 질문이긴 해요. 네. 정고점 10만 원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 600만이라고 그랬죠. 삼성전자 주주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네. 과연 갈 수 있을까? 그 이상 계속. 최근에 600만 명 중에 몇십만 이탈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탈하셨는데 나머지 꿋꿋하게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인가에서 바로 2, 3주 전에 나온 리포트예요. 네. 리포트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매수콜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반도체가 시클리컬이잖아요. 네. 사이클을 타는 기업. 그 미국의 그런 롱텀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클 주식 잘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언제 다운턴에 걸리면 한없이 또 손실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높게 안 줘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래 보면 PER이 높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반도체 우리도 안다. 시클리컬이다. 그렇지만 but it is expanding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한다는 거죠.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확장을 하는가 보면 PC 80년도에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다가 핸드폰에 들어가다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다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삼성전자가 96,000원을 갔을 때 그 12만 원 리포트에 보면 파운드리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TSMC가 600조 뭐 이렇게 갔는데 600조에서
TSMC 점유율이 60%, 삼성전자가 10%인데 우리가 이게 20%만 되더라도 한 100조 시총을 땡겨올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뭐 기분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뭐야 자꾸 점유율이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객을 TSMC에게 뺏기고. 네, 오히려 뺏기고 15%에서 오히려 10%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반격이 시작됐죠. 3나노에 대한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바탕으로 자 이제 파운드리 시장 우리 수율 잡히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기세요라고 하면서 이 잡히고 그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파운드리 얘기를 왜 하냐면 어차피 메모리는 반도체가 올해 대비 내년이 기저 효과 때문에 플러스가 나면서 메모리도 상당히 좋을 건데 10만 원을 돌파하느냐는 부분은 이 파운드리에서 전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 그 많은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소화하면서 올라갈 때는 이 파운드리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서 그래서 근데 함부로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정황상은 네, 정황상 작년에 TSMC를 워런 버핏이 샀다고 공시가 났다가 그랬죠. 그 뭐야 한 분기 지나고 보니까 또 팔아버렸잖아요. 워렌 버핏도 단타하네. 우리가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야 10년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뭐야 6개월도 안 돼서 팔아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총에서 올해 물어봤어요. TSMC 왜 팔았냐? 했더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아니 TSMC 공장이 뭐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건가? 이런 상상, 아니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워런 버핏은 그런 가능성에도 주식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도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적 패권을 쥐고 가야 되는데 AI 쪽에 필수적인 이 반도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중국이 결국은 따라오는 속도가 더뎌질 거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대만 해협에서 군사작전 그냥 훈련하다가 그렇죠. 훈련을 했는데 로켓 미사일이 잘못 발사돼가지고 TSMC 공장을 때려버렸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이 중국에 화웨이 제재했죠. 네. 그렇게 중국의 IT를 죽이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한 방에 미국에 반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TSMC 공장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 엔비디아의 GPU 전부 TSMC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애플 칩, 뭐 테슬라 테슬라 직접 만든다고도 하는데 그런 시스템 반도체의 외주를 전부 TSMC가 하잖아요. 미국의 빅테크들을 한 방에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미국 입장에서는 찜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일들이 있고 칩4 동맹이 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일본에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미국의 빅테크들, 미국 큰 나라 입장에서도 TSMC에 과도하게 들어가는 그런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이제 쓰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근데 낮추는데 기술도 안 되는 저 밑에 애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삼성이 이제 게이트 올어라운드로 3나노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던 이 시점이 저는 우리가 3년 전에 기대했던 파운드리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의 이제는 시발점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내후년 이런 시점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죠. 2018년도에 58조 8천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조 반토막이 납니다. 19년도에. 근데 20년 되니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31조 나오고 그 다음에 35조, 51조 이래 나왔는데 2018년도의 고점은 58조 8천억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전자는 21년 1월 달에 96,800원 갔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고점이었던 68,000원을 훌렁 뛰어넘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8조 8천억 예전 2018년도에 실적이 안 나올 건데 어떻게 전고점을 돌파하냐. 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요새 그런 얘기만 해요. 그때보다도 이익이 작은데 어떻게 그때 이상의 주가가 형성될 수 있냐.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2018년도에 지금 이 표를 간단히 보시면요. 그냥 네이버에서 이 캡처해 온 건데요. 2018년도에 58조 8천억 나타났잖아요. 네. 그리고 매출이 그때 243조가 났었습니다. 243조에 거의 60조 이익을 냈으니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렇죠. 20%가 넘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240조에서 그 다음에 230조, 20년도에 236조였는데 21년도에 1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했었다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매출이 2018년보다 10%나 이상 더 나온 279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22년 300조 갔다가 올해 260조로 뚝 떨어지는데 삼성전자의 매출이 신고가가 나는 게 언제냐면 25년도에 328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는 항상 반도체는 6개월에서 12개월을 선행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에 매출이 328조가 나온다면 이때 전고점을 트라이를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대했던 게 이게 좀 그 성장이 우리 생각대로 좀 기대대로 돼준다면 그 이 변동성 있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 안정화되고 상당히 TSMC처럼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였는데 참 아쉬워요. 그동안 오히려 그래서 기대했던 주식이 막 이렇게 오히려 고객이 이탈하는 모습 보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반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파운드리에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있어요. 지금 HBM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 HBM3와 관련해서 하이닉스한테도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뭔가 삼성전자가 뭔가 기술적으로 좀 뭔가 그 예전 같지가 않다. 뭔가 좀 뭔가 허술한 모습이 보인다. 이런 걱정들도 하더라고요. 그 하이닉스가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고 자 그러면 야 이거 삼성전자의 굴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HBM3잖아요. 그러면 HBM1, HBM은 언제 개발됐냐면요.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올해는 HBM3는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 HBM 시장은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거의 45%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 10%. 네,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양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또 하이닉스가 HBM3로 먼저 치고 나갔지만 그렇죠. 네,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은 게이트 올어라운드 해서 삼성이 더 먼저 치고 나갈 때도 있고 HM 부분은 하이닉스가 또 먼저 주도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야 삼성전자가 HBM3에 늦은 걸로 삼성전자 전체적인 기술력에 혹시나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국민주의니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삼성전자 경영진들 뭐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자, TSMC와 정말 경쟁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좀 급성장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인가? 네, 그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뭐 배당 수익률도 2%가 넘게 나쁘지 않고 2019년도에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배당을 안 줄였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지 않고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53% 정도거든요. 그렇죠. 왜 이 외국인들을 계속 삼성전자를 들고 갈까? 삼성전자의 아까 반도체 산업 자체가 그렇게 계속 확장된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기준에 봤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기업이라는 거죠.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 그리고 또 하나 이재용 회장이 더 이상 아들한테 승계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까지 저는 굉장히 글로벌한 스탠다드 기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력, 그런 경쟁력, 거기에다가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 보면 600만 주주를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바라는 기대대로 좀 삼성전자가 멋진 글로벌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까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